5월 6일 파이썬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던 게 웹사이트 크롤링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 웹페이지의 어떤 주제를 수집을 해서 PC에 저장을 하는 형태의 프로그래밍인데요. 사용했었던 게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패키지하고 얘가 그 HTTP 요청을 처리하는 거였죠. 주된 내용은 그냥 웹페이지 소스 긁어오는 겁니다. 웹페이지 소스 가져오기. 그럼 이 가져온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BS4라고 하는 패키지였어요. 자, 이게 이제 그 가져온 내용에서 웹 소스에서 내용을 추출하는 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클래스라든지 뭐 ID 등의 속성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분석이라기보단 파악이 더 맞는 말이겠네요. 파악이라고 하는 그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웹사이트 크롤링 할 때 제일 그 비중이 큰 부분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처리하려면 이제 HTML과 CSS라는 부분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그 얘기까지 했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셀레니움이라는 기술입니다. 저번 시간 마무리할 때도 제가 한번 개요를 보여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지금 노트북으로 이제 쇼핑해서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웹페이지에서 리퀘스트로 가져오려면 소스북에 있을 때 뭐라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보면은 웹페이지 소스가 사이트 메뉴 자체는 보이는데요. 쭉 가다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와요. 알아보기 되게 힘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네이버 웹툰은 좀 더 극단적으로 심했었어요. 여기서 소스 보기 하면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죠. 일부 웹페이지는 이제 자기네들이 실행을 하면서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써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실행 중, 런타임이라고 불러요. 런타임 중 소스 코드가 생성되는 유형. 이런 유형은 웹브라우저가 실행될 때 보여지는 화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소스, 리퀘스트 객체로 소스를 가져왔을 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는 우리가 리퀘스트를 했던 걸로는 파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로그인을 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죠. 리퀘스트 객체는 로그인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만 되는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리퀘스트 객체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네, 뭐 이런 기타 사용자의 어떤 인터랙션으로 추가적인 컨텐츠를 제시하는 사이트들은 리퀘스트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게 셀리니움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웹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근데 이게 출발선이 파이썬이 아니고요. 그 웹브라우저가 종류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 있으면 그 중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이 크롬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크롬 드라이버라는 애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크롬 드라이버라고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서 내 컴퓨터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건데 단순 실행 파일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뭐 지금 다운받으실 필요 없어요. 이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용 API가 셀리니움입니다. 근데 얘는 프로그래밍 잘 나가는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있어요. 뭐 자바 버전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버전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파이썬 버전이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셀리니움이라는 패키지를 PIP 명령으로 설치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라는 애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크롬 브라우저가 버전업을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려고 그러면은 며칠 있다 보면 또 다른 프로그램 받아야 되고 그런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쪽에는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얘를 깔면은 현재 내 웹브라우저에 맞는 크롬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다운받으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깔아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PIP 인스톨 업그레이드,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 PIP 인스톨, 셀리니움. 이 두 가지를 설치하시고요.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를 임포트 하시고 셀리니움 안에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애를 가져오세요. 얘가 그 크롬을 제어하는 객체예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되는 게 프로그램 실행은 순식간에 훅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객체를 우리가 만들면 컴퓨터가 크롬 드라이버를 띄우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면 순식간에 확 뜨는 거 아니죠. 한 1, 2, 3초 정도 컴퓨터 사양에 따라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시간이 있어요. 혹은 링크를 클릭해도 웹페이지가 이동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그 시간보다도 파이썬 실행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지금 뜨고 있는 중인데 파이썬은 훅 지나가 버려고 크롬 어디 갔어? 에러. 그런 일이 꽤 자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코드에다 렉을 좀 걸어줘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주피터로 블록 단위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 뜨는 거 보면서 실행할 수 있어서 사실 주피터로 할 때는 약간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그 파이썬 코드로 할 때는 중간중간에 렉을 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웹 드라이버 웨이트라고 하는 애는요, 크롬 드라이버가 가동이 완료될 때까지 n초 동안 대기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타임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는 파이썬 스스로 일정 시간 동안 렉을 걸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걸로 중간중간에 1초에서 3초 사이에 렉을 좀 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많은데 그걸 지정하는 객체가 selenium.webdriver.common.by 안에 있는 by라는 그 클래스입니다. by.뭐 css 셀렉터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지정하면은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 했었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셀레니움이 추출해봤자 결국은 웹페이지 코드 일부를 가져와요. 다시 뷰티풀도 필요하고요. 가져온 내용을 그 데이터 프레임 저번 주부터 한 번씩 쓰고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판다스 가져왔습니다. 이제 쓰이는 패키지들이 좀 많죠. 자,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 인스톨 이 코드를 딱 실행하면은 파이썬이 알아서 크롬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깝니다. 그리고 웹드라이버.크롬이라고 호출하는 순간 얘가 크롬을 실행시켜요.
그리고 그 생성된 크롬 브라우저를 드라이버라는 객체에 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 가동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5초 동안 프로그램을 대기시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재밌어요. 자, 저는 이미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PIP 명령으로요. 자, 여기를 실행하면 이제 크롬 드라이버가 뜹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제가 듀얼 모니터라서 반대쪽 모니터에 뜰 거예요. 크롬 드라이버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고 위에 문구가 나와요. 여기서는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웹서핑 하시지 마세요. 자, 네이버 웹툰 목록을 긁어올 겁니다. 네이버 웹툰 목록을 긁어오기 위해서 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요일별 웹툰을 딱 긁으려고 했더니요. 여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별로 긁어올 거예요. 주소를 분석해 봤더니 주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물음표 뒤에 탭이라는 변수로 요일에 대한 값만 바꿔가면서 페이지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반복 돌면서 요 값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계산이 뜨니까 요일 값을 리스트에다 담아놨어요. 데일리 플러스는 뭐 매일 웹툰이라고 해서 약간 불특정하게 올라오는 그런 값이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주소 형식도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이제 반복을 돌 거예요. 수집한 전체 네이버 웹툰을 빈 리스트에 넣을 거고요. 이 요일 이름들로 반복을 걸면은 P는 요일값 하나하나가 되죠. 이 값을 네이버 웹툰 URL, 아까 뒤에 0 이렇게 치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치환자에다가 포맷 함수로 P를 걸어주면은 결국은 이 요일값을 여기다가 갖다 넣으란 얘기가 되겠죠. 반복 돌면서 하니까 요일값은 전체적으로 쭉 바뀌어갈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프린트문 찍어 놓은 거는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코드가 길어요. 자, 뒷부분 제가 잘라내서 메모장에 옮겨 놓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반복문 실행하면은 URL이 쪼르륵 준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URL을 가지고요. driver.get이라는 함수한테 URL을 주면은 옆에 떠 있는 브라우저가 그 페이지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1초 슬립 걸었어요. 그럼 반복되면 1초에 한 페이지씩 이동할 거예요, 이제. 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 일, 매일 이렇게 반복되면서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그 과정에서 드라이버.page source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이게 웹브라우저에 보이는 전체 소스 코드를 가져와요. 이거는 우리가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소스가 아니라 진짜 화면상에 보이는 이대로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뷰티풀 속객체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이지마다 전체 코드를 다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출력 내용이 많아서 좀 잘리고 있네요. 자, 페이지마다 가져온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만 추출할 겁니다.
F12키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요. 오늘은 여기 전체 요이 웹툰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개별 웹툰 아이템이 아니라 이 목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을 추려야 돼요. 딱 여기네요. 컨텐트 리스트 언더바 컨텐트 리스트 Q5KXY 이름이 좀 복잡하죠. 여기를 지정하니까 여기 전체 웹툰 목록을 지정을 했어요. 일단 여기만 추려야죠. 자, 가져온 내용에서 웹툰이 표시되는 부분만 추출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월요 웹툰에서 뽑아오고 또 이렇게 뽑아오네요. 목록으로 가져와요. 이 전체 웹툰 목록에서 여기 전체 웹툰 목록인데 여기서 하나의 웹툰을 표현하는 게 이 li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전체 목록 안에 있는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아이템별로 웹툰 하나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정한 선택자도 그 안에 있는 아이템까지를 지정을 했어요. 셀렉트 함수의 결과는 항상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웹툰 리스트라고 하는 이 변수는 웹툰 하나하나 목록에 대한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반복 돌려야죠. 자, 그럼 여기를 반복 주석으로 맞고요. 반복문 안에서는 코드가 블록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계속 한 블록에 들어가야 돼서 이제부터 한 번에 작성하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코딩한 다음에 테스트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꼭 중간 결과 확인하세요. 나는 오타 안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다 코딩하신 다음에 실습하시면 그건 프로그래밍 공부가 아니라 타이핑 연습이에요. 그냥 중간 변화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세요. 자, 웹툰 리스트 요거만큼 반복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포스터 이미지의 주소를 가져올게요. 자, 포스터 이미지 여기 img라고 하는 태그 얘가 지금 그림 마우스 올리니까 그림 나오네요. 얘가 지금 그림이에요. 포스터 이미지 D9XTI 이름 되게 복잡하네요. 가져온 이 아이템 단위에서 포스터 이미지를 가져올 거니까 이 웹툰 리스트만큼 반복 돌면서 W에서 포스터 URL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근데 이거 이따가 실제로 반복 돌려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웹툰 목록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아직 뭐 오픈되지 않은 웹툰이 숨겨져 있는 건지 이 안에 수집을 하면은 여기 안 보이는 웹툰도 몇 개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아직 포스터가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 포스터라고 하는 걸 가져왔을 때 거기에 있는 src라고 하는 속성이 이미지 주소입니다. 실제로 이거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그림 나와요. 우린 이거 맘먹으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포스터 안에 포스터가 존재하고 이 포스터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src라는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셀렉트 함수의 결과는 항상 리스트였죠. 근데 지금 그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포스터 가져온 결과가 있고 포스터의 0번째 속성 중에 src라는 게 있다면 그 속성 값을 포스터 밸류로 취해라. 그렇지 않은 포스터 밸류는 빈값.
자, 이렇게 해서 또 중간에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 주소들이 쭉 가져오고요. 실제로 이미지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잘 가져오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럼 얘도 또 이제 주석으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자체 주소입니다. 웹툰 자체 주소는 요, 뭐, 웹툰 제목 같은 거 확인하면 되겠죠? A 태그가 클릭할 수 있는 링크예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넘어갈 대상은 요 A 태그 확인하시면 돼요. 자, 컨텐트 타이틀, 타이틀 에이리어, X24VT, 띄어쓰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클래스 속성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두 가지가 적용됐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는 두 개 값을 복수로 가질 수 있는데 그때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취해요. 이걸 취해서 어차피 지금 이 안에 A 태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턴 타입의 리스트라고 해도 0번째만 가져오면 될 거고요. 거기에 href라는 속성이 주소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웹툰 주소 가져오고요. 자, 가져온 결과가 있다면, URL이 있다면 0번째의 href 속성 값을 URL 밸류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RL 밸류 또 찍어 보면은, 자,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을 때도 나온 건데 같은 사이트에서 페이지 이동할 때는 이 앞부분에 사이트 이름은 없어도 된다고 했었죠. 근데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이 값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얘네는 뭐 지네 안에서 페이지 이동하는 거니까 안 붙여도 됩니다. 저도 실제로 웹페이지 개발할 때 이 앞에 거 안 붙여요, 잘. 근데 우리는 이 값이 있어야 되니까 가져온 URL 밸류에서 사이트 주소 앞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사이트 주소 앞부분을 가져온 값에 덧붙여 줍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하면 완전한 웹툰 주소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뭔가 하나 클릭하면 이제 해당 웹툰의 목록 페이지로 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항목들에 대한 주소도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 다 다운받아서 수집하는 거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심각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뭐 해보시겠다고 해서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말죠, 우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제목. 자, 여기는 컨텐트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그 안에 텍스트까지 가져오셔도 되는데 앞에 것만 가져와도 추리면은 나중에 텍스트만 뽑아내면은 이런 태그 같은 거는 다 걷어내고 텍스트만 뽑아옵니다. 정확하게는 요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가져오시는 게 맞아요. 자, 컨텐트 타이틀 밑에 뭐 이상한 암호화된 값 요겁니다. 이 안에 있는 텍스트라는 타이틀까지 가져오시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어떤 대상을 뽑아왔을 때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출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만 가져옵니다. 대신에 이렇게 다른 태그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면은 요 자리만큼 앞뒤에 줄바꿈이나 공백 같은 게 섞여서 들어와요.
나중에 그냥 앞뒤 줄바꿈 제거하는 처리만 넣어주셔도 깔끔해지고요. 정확하게는 이 안에서 점 텍스트까지 가져오시는 게 좀 더 정확하죠. 자, 그럼 웹툰 제목들 쭉 가져왔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작가 이름하고 별점 가져올 건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미리 코드 확인해 놨으니까 바로 내용만 보시죠. 자, 작가 이름에 대한 선택자 준비해서 작가 이름 같은 방식으로 추출했고요. 별점에 대한 거 추출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별점 데이터를 가져와 보니까 여기 출력하는 애가 또 있구나. 자, 별점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코드 안에. 근데 지금 여기서 별점이란 텍스트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걸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여기서 이제 슬라이싱을 걸었어요. 두 번째 글자 이후부터 가져와라 라고. 앞에 별점이란 텍스트는 뜯어내겠죠. 별점만 쭉 가져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온 내용을 결과를 딕셔너리로 병합을 할게요. 자, 요일, 제목, 작가, 별점, 포스터, URL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로 다 병합을 한 다음에 미리 준비한 빈 리스트에다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럼 웹툰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됐고요. 이거를 빈 리스트에 넣었어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빈 리스트니까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일단 여기선 엑셀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별로 네이버 웹툰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을 하고 있을 거고요. 아, 여기 빈 리스트에 담는 것도 제가 주석으로 막아버렸네요. 다시 해야겠네요. 네, 그럼 이제 웹툰 목록들이 쭉 표시가 되죠. 자, 보통은 지금은 이제 웹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쇼핑몰 같은 데서 특정 키워드에 검색된 상품을 이제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해서 시장 조사에 활용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상품 상품 목록 수집은 진짜로 좀 문제될 소지가 좀 커서 제가 상품 수집은 안 하고 좀 비슷한 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 네이버 웹툰 페이지를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이 셀레니움 기술이 적용되는 케이스를 또 하나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자, 만약에 이제 리뷰 같은 이런 텍스트도 페이지 소스북이 하면 안 나와요. 얘도 셀레니움 같은 걸로 긁어야 돼요. 이제 많이 하는 분석 형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 저런 식으로 쓰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기술은 우리 수업 범위를 한참 벗어난 얘기입니다. 내용을 뽑아요. 텍스트를.
그리고 별점을 같이 뽑아요. 그런 식으로 댓글 내용을 한 최소 10만에서 100만여 개를 수집을 해요. 사람이 못하죠, 이거는. 그리고 기준을 삼으세요. 별점이 5점까지 있으니까 2점 이상은, 3점 이상은 긍정, 2점 이하는 부정. 이 기준은 뭐 다르게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문장 처리할 때 형태소 분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장에서 명사만 추출합니다. 한국어가 형태소 분석이 되게 힘들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들이 되게 단순해질 거 아니에요. 단어들만 추르륵 나열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들의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디자인이 0번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나오는, 여기 다른 댓글에서도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다 0번이라고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1번. 그럼 다른 코멘트에서도 색상이라는 단어는 다 1번으로 치는 거고요. 전체 댓글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사만 추출해서 일련번호로 다 바꿉니다. 이거 토큰화라 그래요. 그럼 댓글들이 이제 뭐 0, 1, 3, 5, 1, 0, 11,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화 될 거 아니에요. 이 번호들의 패턴을 가지고요. 이런 패턴들이 등장했을 때 주로 어떤 패턴인지, 어떤 분석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쭉 진행을 하면은 단어들의 배열 패턴으로 그 문장이 긍정 확률 몇 퍼센트, 부정 확률 몇 퍼센트라고 결과가 잡혀요.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 한다면 사용자가 뭔가 입력하는 곳에다가 실시간으로 얘를 붙이면은 이 사용자가 지금 칭찬하는 글을 쓰고 있는지 욕하는 글을 쓰고 있는지를 꽤 높은 비율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보통 이제 머신러닝에서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어떤 유형의 데이터 분석이건 간에 물론 회사 같은 데서 개발팀이 데이터를 잘 쟁여놓은 케이스라고 하면은 개발팀한테 데이터 달라고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크롤링이 기본이고요. 크롤링에서 시작을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2, 30건 수집해서 끝나진 않습니다. 요 정도는 수집을 해야 됩니다. 크롤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은 돌려요. 전원 안 끄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사실은. 100만 개 수집하는데 한 70만 개쯤에서 에러 나고 뻥 나봐요. 사람 미쳐요, 진짜. 이게 최소한 이 리퀘스트까지는 그래도 코드가 다 보기하면 나오니까 리퀘스트까지는 그래도 저도 좀 예제를 쉽게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예제 하나를 저는 최소 3, 4일 이상 만든 거예요. 쉽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대표 페이지를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페이지는 제가 예제로 제시해드리는 페이지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적으로 예제화할 수도 없는 페이지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10시 20분이네요. 설명 시간이 되게 길었구나. 요거만 하고 끝낼지도 모르겠는데.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요. 요거 실습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죠.
실습 시간은 일단은 쉬는 시간 10분 하고 실습 30분 아래 해볼게요. 일단은 11시까지 시간을 잡겠는데 만약에 강의실 분위기 봐서 조금 일찍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제가 한 10시 50분쯤에는 다음 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으로 들으실 때는 스피커 끄지 말아주세요. 제가 일단 마이크 꺼놓을게요.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띄울 겁니다. 네이버로 가서, 자, 요 페이지를 띄울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주소를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로 지정을 해놨어요. 임포트 한 거는 아까랑 동일하고요. 네, 요번 예제는 좀 짧습니다. 자, 크롬 드라이버 자동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만 실행하면 이제 설치된 경로가 나와요.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를 띄웁니다. 자, 브라우저가 나타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확인해둔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 주소를 직접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자동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약간 반자동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반자동에 더 가까워요. 아이디를 입력하는 상자를 볼게요. 글자가 좀 작죠? 뭔가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는 요소의 HTML은요, input이라는 태그예요. 보면 ID 값이 id라고 되어 있네요. 크롬 드라이버가 직접 이 요소를 인지하게 하려면 구문이요. 요건 람다식이라는 게 좀 쓰이는데 드라이버 웨이트, 드라이버 객체로부터 3초 동안 대기를 시켜요. until이라는 거는 주어진 조건이 거짓일 동안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파이썬에는 없어진 반복문인데 이거는 반복문은 아니고 함수예요. while문에 반대되는 특성을 갖는 조건문이에요. 이 람다에서 선언하는 요 x는 드라이버 객체를 받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냥 요거 자체를 하나의 상용구처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버로 find element 요소를 찾아요. by css 셀렉터 이게 검색 방법인데 css 셀렉터가 우리가 지금 id와 클래스 속성 기반으로 대상을 찾는 방법이에요. 샵 id라고 하면은 id 값이 id인 요소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셀레니움이 이제 입력 요소를 인지를 합니다. 걔한테 샌드 키 이렇게 해서 입력할 키를 전달하면은 여기를 실행하면은 셀레니움이 크롬 브라우저로 하여금 진짜 저 키를 입력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입력한도 인지를 시켜요. 여기는 id가 pw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pw인 곳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또 샌드키로 보냅니다. 비밀번호가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버튼을 인지해요. 버튼이란 태그가 입력할 요소예요. 이게 클래스가 btn 로그인, id는 로그.로그인. 여기서는 클래스로 가져왔습니다. .btn 로그인. 얘를 갖다가 취한 다음에 클릭. 이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직접 입력을 시키고 버튼 누르는 게 자동화가 되면은 실제로 이걸로 회사 안에 CMS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왜 CMS 외부로 돼 있는 경우 많잖아요. 요거를 응용하면은 실제 CMS에 대한 자동화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전 학원에서 근무할 때 강의일지 적는 거를 자동화해 놨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쓰고 그랬습니다. 자, 딱 버튼 누르면 이제 로그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네이버가 정상적이지 않은 브라우저라고 인지를 해서 그런지 이런 걸 계속 제시를 해요. 대부분 사이트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네이버는 이걸로 검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제가 반자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몇 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82. 이게 한 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건의 총 구매 금액 2만원, 38,000원. 네, 그럼 이제 로그인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크롬 브라우저로 열린, 크롬 드라이버로 열린 이 브라우저가 로그인했다라는 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로그인할 때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해져요. 그럼 이제 로그인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도 수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계속 쭉 이게 하면은 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결제한 항목들도 쭉 수집할 수 있는 거고요. 카페 게시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로그인 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수집이 가능하고요. 이미 수집에 대해서는 앞에서 해봤으니까 여기서는 로그인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하나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어 문장이 좀 필요한데요. 갑자기 준비하시긴 좀 쉽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단톡방에 몇 문장 올릴게요.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을 활용을 한다면 이게 가능해져요. 자, 뭐 여기는 로그인 안 해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를 찾아서 id가 txt 소스예요. 여기를 찾아서 키보드 입력 값을 보내는데 키보드 입력 값을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이걸 반복 처리하는 거죠. 그럼 셀리니움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해라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입력한 다음에 보통은 자동으로 나오지만 번역하기 버튼 눌러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번역된 결과가 뜨는데 id가 txt 타겟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텍스트 취해서 내가 수집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반복시키면 번역기가 나와요. 이게 오픈 API로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 팝하고나 구글 번역 같은 경우에 오픈 API로 번역 기능을 제공해 주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게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제한돼 있어요. 그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정도 몇 문장 번역하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착한 거는 통째로 번역시킨다라고 하면은 반도 못하고 끝나요. API 호출 횟수가요. 그리고 무료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여기에 계속 풋풋해서 이거 가져오는 거는 몇 번을 하고 무료니까요. 이 과정을 셀리니움으로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통째로 넣어봤더니 통째로 넣었을 때는 번역 결과가 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자, 패키지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번역하고자 하는 원문을 source.txt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source.txt라는 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내용은 제가 드린 게 아니라 뭐 다른 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줄바꿈 단위로 문장을 잘라서 한 문장으로 인식해요. 자, 그래서 source.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그럼 파일에 있는 내용을 read lines 행 단위로 리스트로 가져오는 거였죠. 그래서 가져옵니다. 이걸로 반복 돌면 돼요. 근데 가져온 내용마다 줄바꿈 문자는 없애야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빈 문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if문으로 걸러낼 겁니다. 자, 크롬 드라이버 띄우고요. 팝하고 웹페이지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내놨어요. 자, 코드 좀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조차도 일부만 제가 일부만 잘 정리해갖고 뽑아낸 거긴 하지만 진짜로 쓰려고 만든 거라서 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자, 빈 리스트를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아까처럼 원문과 번역된 결과를 딕셔너리로 만든 다음에 이 리스트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한 문장을 갖다 넣으면 번역된 결과를 여기에다 붙여 넣겠죠. 근데 이게 번역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문장은 여기다 붙여 넣으면 바로 순식간에 나오고요. 어떤 문장은 좀 어려우면 번역 결과가 되게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게 문장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니까 여기를 정형화된 시간으로 반복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1초 단위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일단은 여기다 A라는 내용을 넣어요. 그럼 한국어로 번역한 게 가라고 번역이 됐다고 치자고요. 이거는 1초가 안 걸려서 끝났습니다.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요. 지금 여기가 가예요. 비교해요. 얘는 눈이니까 다르죠. 그럼 번역이 됐구나라고 인지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넘어가기 전에 번역된 결과 여기다 복사를 해놔요. 가라고. 다음 문장을 갖다 넣어요. 1초 있다가 내용을 가지러 갔는데 이게 이번에는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얘가 번역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직 내용이 번역된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럼 1초 후에 취하는 거는 다시 또 가가 들어오겠죠. 그럼 아까 번역 결과랑 같죠. 그럼 아직 번역이 안 됐구나 라고 하고서 다시 재시도를 해요. 그럼 1초가 또 지나 있을 테니까 또 내용을 취하러 옵니다. 근데 아직도 가요. 그럼 또 다시 가요. 1초가 또 지나 있겠죠? 그 사이에 여기가 나로 바뀌어요. 번역이 된 거예요. 3초에 걸려서. 가져오면은 나. 아까 거랑 결과 다르네? 오케이, 번역됐구나.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나라고 저장하고 다음 문장을 갖다 놓습니다. 이 과정을 무한루프로 합니다. 번역될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가 이 코드가 완벽하다고 저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돌다가 중간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이상한 문장 같은 경우는 좀 못 가져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쓰기 모드로 하나 열어놓고요. 번역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기록하면서 갑니다. 그럼 에러 나면은 이제 나중에 거기부터 이어서 하면은 이제 이전 번역 결과를 다시 돌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번역 결과라는 MD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 쓰기 모드로 진행을 해요. 자, 이 안에서 아까 읽어드린 이 리스트 길이만큼 반복을 합니다. 아까 리스트 읽어드렸죠?
각 행마다 줄바꿈 문자 같은 걸 제거합니다. 그러면 아까 출력했던 내용이 요건데 앞뒤 공백 제거해서 줄바꿈 문자 제거하면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내용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굳이 번역할 필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컨티뉴 겁니다. 반복문 안에서 컨티뉴는 조건으로 다시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문장은 건너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번역할 내용, 입력하는 여기를 취해요. 아까 값 확인했을 때 txt 소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할 원문을 입력할 요소를 취득을 하고요. 이걸 취득하면 이거 반복으로 계속할 거기 때문에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반복 돌다 보면. 그래서 기존의 입력 내용을 지웁니다. 클리어처럼 내용을 지워요. 그리고 번역한 한 행을 저기다가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 내용이 적용되는 동안 잠깐 대기 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한 타임 쉬세요. 여기까지 이제 코딩을 하신 다음에 반복을 돌려보세요. 여기에 텍스트가 잘 붙여넣기가 되는지. 아직 번역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잘 입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코드를 합니다. 여기에 접근하는 지시자는요, btn 텍스트를 갖다 넣기만 해도 내용이 바뀌긴 하는데 번역하기 버튼은 명시적으로 한번 눌러줬어요. 이 번역하기 버튼에 대한 그 접근 표현식이 btn translate였어요. 자, 그래서 btn translate를 취한 다음에 번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클릭 눌러서 클릭하고 1초 대기합니다. 타임점 슬립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쉬고 가세요. 여기까지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되죠.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루프를 겁니다. 문장 복잡도에 따라서 번역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전 번역 내용과 현재 번역 내용이 달라질 때까지 무한루프로 대기 타요. 자, 번역된 결과가 출력되는 위치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번역 결과 가져오겠죠? 이 내용이 일단 있어야죠. 자, 현재 무한루프 중이에요. 그래서 번역 결과가 제대로 됐을 때 무한루프를 중단할 거예요. 자, if current trans 번역한 내용이 있고 current trans가 prev trans와 다르다면은 무한루프를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기 전에 이번 번역 결과를 이번에 가져온 번역 결과를 미리 준비한 변수에다 복사를 해요. 그래야 다음 문장이 또 얘랑 비교를 하죠. 그리고 번역된 내용을 딕셔너리로 묶어서 원문과 번역 결과를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나중에 이 리절트 모으면 엑셀로 한 번에 나올 텐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긴 책 같은 거를 통째로 번역시키면은 중간에 에러 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일을 하나 열어놨잖아요. 문장이 번역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텍스트 파일에 기록을 할 거예요. 한 문장씩. 원문, 그 다음에 줄바꿈 하나 넣고요. 그리고 역다운표 치고 번역 결과, 역다운표 치고 줄바꿈 2개. 자, 만약에 요 if문을 벗어났다면, 번역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번역된 내용이 없거나 이번 번역 결과랑 직전 번역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이때는 다시 한번 무한루프를 타야 됩니다. 그냥 태우지 말고 1초 동안 대기 타야 돼요. 그래도 번역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이렇게 하고 나서 리절트를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번역 결과 뜨고요. 이거를 엑셀로 저장하셔도 되고 이미 이 번역 결과는 한 줄씩 한 줄씩 번역결과.md라는 파일로 저장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 md라는 형식이 뭐냐면요. 마크다운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피터에서 이 마크다운 블록이라고 추가하고 쓰던 거 있죠. 거기서 쓰는 문법이에요. 역다운표로 문장을 표기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파일로 만든 거예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식도 이제 하나의 랭귀지 종류인데 그 개발자들이 쓰는 문서 작성할 때 좀 간결하게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네. 얘가 이제 우리가 그 주피터에서 쓰는 그 문법을 그대로 먹어요. 번역 결과 뭐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보시면 익스텐션 확장팩 중에 마크다운 PDF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 MD 파일에서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PDF라고 검색하시면 마크다운 PDF, 익스포트 PDF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면은 이 파일을 디자인을 입혀서 PDF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꽤 여러 편 논문을 읽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아무리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래도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보고서 이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맞춰보는 거랑 아무것도 생짜 없는 거에서 내가 영어를 직접 읽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셀리니움은 브라우저를 직접 제어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표면적인 내용이지만 키보드 입력과 클릭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업무 자동화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을 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이제 셀레니움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는 책들이 잘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HTML이라고 하는 선행 지식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책 쓰면서 잘못 건드리면은 선행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 내용을 딱 봤을 때는 어차피 욕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저도 자료를 수집해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근데 잘 익혀 놓으시면은 되게 유용합니다. 자, 요거 2개 실습 마무리 하시는데 일단 12시까지 시간 할애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요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넘파이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넘파이는 쉽게 말하면요, 리스트의 업그레이드 판이에요. 다차원 배열을 쉽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패키지인데, 이제 데이터 구조를 다루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엄청난 수치 계산 수식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넘파이를 깊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웬만한 그 수학을 다 다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소 같은 데라면 넘파이를 되게 깊게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넘파이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트 자료형을 다루잖아요. 이 리스트가 넘파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 그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얘가 내부적으로 넘파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넘파이는 일단 이름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약방에 감초 쓰듯이 그냥 여기저기 툭툭 자주 튀어나와요. 그렇게 막 고급 기능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코드 쓰면서 넘파이라는 키워드를 좀 은근히 자주 봐요. 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형식으로 변환하는 건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크면 데이터 크게 클수록 저장이나 가공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해요. 이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어떻게 보면 얘가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판다스를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부 넘파이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설치해야죠.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import numpy라고 해서 패키지 가져오시면 되고요. 리스트를 업그레이드한 거다라는 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이제 numpy라고 하는 애가 제공하는 게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인데,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배열하고 똑같아요. 리스트를 업그레이드한 거기 때문에 numpy.array라는 함수한테 리스트를 전달하면 이제 numpy 배열이라는 애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주피터에서 출력하면은 array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형태로 보이고요. 파이썬에서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면 리스트하고 대비되는 게 numpy 배열은 사이에 쉼표가 없어요. 출력할 때. 이걸로 이제 타입을 유추할 수 있는데, 주피터 사용하실 때는 프린트 명령 안 쓰시는 걸 더 권해드려요. 왜냐면 그게 한눈에도 잘 들어오거든요. 리스트를 업그레이드 한 거기 때문에 리스트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단 len, 파이썬에서 얘만큼 그렇게 무적인 애가 없어요. 파라미터 주면 안에 있는 게 뭐가 됐건 개수를 세줘요. 똑같이 리스트랑 기본 특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 슬라이싱 모두 가능합니다. 인덱스 1으로 각각의 원소 접근할 수 있고요. 반복문도 그냥 우리가 리스트 사용하듯이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파이만에 갖는 특성이 뭐냐? 우리가 파이썬에서 리스트 만들 때는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종류가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으로 봐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넘파이 배열은요,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 다른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갖다가 담고 있는 리스트를 변환하면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자료형으로 통일을 합니다. 정수하고 실수가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는 원소가 실수 타입으로 다 바뀝니다. 1점이라는 건 1.0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리스트 원소에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거나 따옴표로 감싸버리면 다 문자열이니까 이때는 모든 타입이 문자열로 나옵니다.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면은 타입을 생략하고 내용만 나오고요. 출력 형태는 필요에 따라 쓰시면 돼요. 정수하고 실수가 섞여 있을 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정수만 있는 걸 쓴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정수만 섞여 있어요. 이때는 이거 뭐 다 정수만 있으니까 나오는 게 당연히 정수겠죠. 근데 정수하고 실수가 섞여 있다 그러면 아까 타입이 실수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기서 무조건 정수만 취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파라미터로 d타입 int라고 주시면 강제로 정수화 시킵니다. 이때 소수점 아래 값들은 전부 버립니다. 2.4건 4.6이건 싹 다 버려요. 자, 기본적인 연산 기능들 제공합니다. 예제를 위해서 배열 하나 만들었고요. numpy.sum이라는 함수한테 배열을 전달하면은 합계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average, 얘는 평균을 구합니다. 리스트는 평균 구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자, max하고 min 하면은 최대값, 최소값이고요. numpy.std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표준 편차. std가 이제 표준 편차라는 뜻이고요. 그 밖에 더 많은 값들도 제공을 해요. 여기까지는 뭐 웬만해서는 크게 접근하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보여드리면은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실습하실 때 화면 띄워놓을게요. 등분산 numpy.cov 그 다음에 평균 제공 감소 하나 더 있습니다. 평균 numpy.min 84.5 여기서는 다 정수만 가져왔는데 얘는 실수까지 가져오죠. 그 다음에 분산 numpy.bar 그리고 numpy.std는 표준 편차.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 값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 sum, 평균,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를 위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요 정도를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얘네들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잘 안 쓰는 거니까 제가 예제 내용에는 넣진 않았는데 지금 설명하면서 생각이 나서 쭉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numpy 배열이 리스트보다 월등히 기능이 많아요.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리스트 배열한테 플러스 2라고 하면요 모든 원소를 다 2씩 더해요. 이거를 리스트로 반복문 돌리면서 할 거면은 리스트 돌고 반복 돌려서 i 번째 꺼내서 2 더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문 처리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알아서 모든 원소를 다 더해요. 모든 사칙 연산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umpy 배열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각각의 원소 개수가 동일합니다. 이때 numpy 배열끼리 더하면요 인덱스 번호가 똑같은 애들끼리 더해요. 리스트는 더하면 연결이었습니다. 인덱스 번호가 똑같은 애들끼리 더하고요. 리스트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못했는데요. numpy 배열은 사칙 연산 다 수행하면은 인덱스 자리가 똑같은 애들끼리 연산을 다 수행합니다. 10 더하기 2, 15 더하기 3, 20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하고
10 곱하기 2, 15 곱하기 3, 20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칙연산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배열을 두 개 또 만들고요. numpy.add, 덧셈, numpy.subtract, 뺄셈, numpy.multiply, 곱셈, numpy.divide, 나눗셈. 원소의 위치가 동일한 애들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것만 해도 코드 작성하면서 불필요하게 반복문 처리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요. 자, numpy.array 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특정 학생의 평균 점수를 구했습니다. 인덱싱 우리 익히 알죠? 인덱스 번호로 취하는 거. 슬라이싱 1번째부터 3번째 전까지, 처음부터 2번째 전까지, 첫 번째부터 끝까지. 네, 리스트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인덱싱입니다. 원본하고 길이가 똑같은 불린 리스트 배열을 하나 만드세요. 원본 데이터가 4개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불린 배열을 아까 원본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을 하시면 true인 위치의 데이터만 추려냅니다. 중요한 거는 논리값으로 그 조건에 맞는 값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응용이 돼서요, 각종 조건식에 따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요. 배열 이름이 그레이드면 배열 이름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배열 이름에 써서 원소가 80 이상인 것만 추려내기. numpy.logicaland한테 2개 이상의 조건을 기술하시면은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데이터만 가져옵니다. 80 이상 그리고 90 이하인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고요. numpy.logicalor 80 미만이거나 90 초과인 데이터만 추려옵니다. 자, 2차 배열을 만드실 때는 2차원 리스트를 배열로 만드시면 돼요. 자, 열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열이고, 0번째 행은 국어, 1번째 행은 영어, 2번째 행은 수학 점수다. 뭐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배열.ndim이라고 하는 거는 디멘션이 몇 개냐예요. 차원의 수를 가져오는 거죠. 지금 2차원이니까 2라고 떨어지고요. 배열 이름.shape는 각 차원별로 원소수를 가져옵니다. 튜플로 가져와요. 지금 3행 4열이죠. 그 다음에 grade.d타입은 이 배열이 담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가져옵니다. int 32. 뒤에 32 붙는 건 무시하셔도 돼요. int만 보시면 일단 정수인 거예요. 기본 데이터 타입은 파이썬 앞에서 했었죠. int 정수, 플로트 실수, str은 문자열, 그 다음에 불은 불린, 논리값. 자, 현재 기본 배열이 요거예요. 요거인 상태에서 자, 정수형 인덱싱 1행 2열. 그러면은 첫 번째 행에 2열이니까 0, 1, 2. 여기를 가져오겠죠? 자, 1행에서 2열이니까 80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대괄호 안에 콤마로 구별하셔도 되고요. 대괄호 2개로 나눠서 쓰셔도 됩니다. 2개가 결과가 똑같아요. 80, 80. 슬라이싱. 자, 행은 1번째부터 3번째 전까지. 1번째, 여기가 1번째, 2번째. 3번째 없으니까 3번째 전까지. 그 다음에 1열부터 4열까지. 0, 1. 1열, 2열, 3열, 4열 전까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겹쳐지는 것만 가져옵니다.
이것도 표현식이 대괄호 이렇게 따로 넣으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전부 이렇게 1차로 통합해서 가져오고요. 이때는 이제 2차로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0번째부터 2행 전까지랑 그 다음에 0번째부터 3열 전까지 다시 원본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0번째부터 2번째 전까지 0, 1, 2번째 전까지 0번째부터 3번째 전까지 0, 1, 2, 3 전까지 그러면 여기 겹쳐지는 부분만 가져옵니다. 거기 가져왔죠? 1행부터 끝까지 2열부터 끝까지 1행부터 끝까지 0, 1, 2열부터 끝까지 그러면 여기만 가져오겠네요. 1차 배열일 때는 합계, 평균 이런 거 내면 그냥 쫙 해버리면 되는데요. 지금은 데이터가 2차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2차원일 때는 아식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축을 의미해요. 얘를 X축으로 갈지 Y축으로 갈지 정하셔야 돼요. 아식스 0이라고 하면은 X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Y축으로 처리합니다. Y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결과가 4개 떨어지는 거고요. 아식스 1이라고 하면 얘는 X축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죠. 조건부 인덱싱이에요. 여기서도 불린 배열을 2차원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레이드한테 이 불린 배열을 지정하시면 true인 위치의 데이터만 가져옵니다. 근데 조건부 인덱싱은 이게 가져오는 게 각 행렬마다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다 1차로 통일해서 가져와요. 자, 전체 원소 중에 80 이상인 거, 그 다음에 80 이상, 90 이하인 거, 마지막으로 로어로 80 미만, 90 초과인 거. 이렇게 해서 취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요, 꼭 실습을 하시길 권해드리는 게 코드하고 결과를 같이 놓고 보시면서 이 실습한 결과 자체를 하나의 그 본인의 참고서로 쓰셔야 돼요. 모든 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료 봐도 그냥 코드 나오고 결과 이렇게 나온다. 그게 끝이에요, 다. 왜냐면은 코드 자체가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명령을 호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면 되기 때문에 계산은 파이썬이 다 해줘요. 적지적소에 어떤 명령을 쓰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사실 제가 여기부터 수업하면서 되게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설명량에 비해서 실습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25분 정도 했는데 실습량은 아마 여태까지랑 비교하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명령은 짤막짤막한데 이게 양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함수 호출하고 파라미터 이렇게 나옵니다만 계속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이후부터 내일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럴 텐데 실습 시간이 좀 더 길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 시간은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아마도. 자, 일단 넘파이부터 확인하시고요. 요거 1시까지 마무리 하신 다음에 마지막 실습은 코드가 길진 않은데 그러니까 실습 시간은 조금 축약해서 판다스라고 하는 자료형 소개해 드릴게요. 자, 1시에 뵙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실 파이썬은 얘가 메인이긴 해요. 자,
뭐 어떠한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빠르고 유연하며 표현이 풍부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는 파이썬 패키지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고수준의 객체를 쓸 수 있습니다. 기능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판다스가 쓰이는 경우 SQL 테이블, SQL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형태예요. 네, 데이터베이스 혹은 엑셀 파일에서 같이 이질적으로 서로 유형이 다른 열이 있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 표 형식의 데이터요. 그 다음에 정렬되고 정렬되지 않은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라는 뜻이고요. 행이나 열, 레이블이 포함된 임의의 행렬 데이터.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를 위한 데이터 세트.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대부분의 통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판다스가 쓰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다스를 쓰게 되면은 두 가지 주요 데이터 구조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쓰이는데요. 시리즈는 크게 1차원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입니다. 얘네가 이제 재무, 통계, 뭐 사회과학, 뭐 기타 다양한 엔지니어링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사례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자, 판다스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과 2차원으로 된 자료 구조를 새로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시리즈입니다. 자, 배열로 표시된 1차원 데이터예요.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넘파이 배열이 됐었죠. 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시리즈가 돼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여러 개 모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제는 이 자료 구조들이 어떻게 생겼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까지만 보고 마칠 거예요.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는 내일부터가 될 겁니다. 자, 판다스 패키지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패키지, 판다스 안에 있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리드 CSV와 리드 엑셀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부터 보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넘파이나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만 존재했었죠. 근데 얘는 인덱스가 대놓고 있어요. 리스트를 시리즈한테 전달했어요. 그러면은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데이터는 10, 30, 50, 70, 90인데 그 앞에 인덱스가 명시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배열처럼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아 얘네가 인덱스가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도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가 배열이 되고 배열이 시리즈가 되고요. 시리즈가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리스트가 배열이 되고 시리즈가 배열이 되고 시리즈가 리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시리즈 객체를 리스트 함수한테 전달하면 리스트로 변환하고요. 컬럼 객체를 가지고 넘파이 배열을 추출하는 방법도 밑에서 나올 거예요. 인덱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써서 이제 개별값 확인도 가능해요. 0, 2, 4에 해당하는 값이죠. 자, 시리즈의 값들만 추출할 때는 객체점 values라고 하면 되는데요. 타입을 확인하면은 이게 numpy 배열이에요. 타입이 numpy end array라고 표시가 되죠. 값들을 가지고 리스트 함수한테 전달하면은 일반적인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타입 확인해 보면 이제 리스트하고 나올 거예요. 프린트 타입 밸류 리스트라고 확인하면은 이제 타입이 리스트라고 확인되죠. 자, 아까 그 인덱스도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만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레인지 인덱스라는 객체고요. 타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pandas.core.index.range 인덱스 멀쩡히 존재하는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만 별도로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엑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리즈는 요거 하나를 뜻해요. 좀 더 정확하게 요만큼이라고 보시는 게 되겠네요. 엑셀에도 보면 각 칸에 1부터 11까지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요게 시리즈의 인덱스입니다. 자, 조건 검색에 있어서 넘파이보다 좀 더 간결합니다. 객체 쓰고요. 대괄호 안에 객체 이름에 대해서 조건식을 지정하시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내고요. AND 같은 경우는 괄호를 이중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70 이하 10 초과인 데이터만 추출하겠죠. OR 같은 경우는 대괄호 하나에 각각의 조건을 소괄호로 묶고 파이프라인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파이프라인은 엔터키 위에 보시면은 역슬래시 키 있죠?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Shift 누르고 누르는 거. 얘가 얘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인덱스라는 게 명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 인덱스를 내가 정해줄 수도 있어요. 문자열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나는 일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정합니다. 출력을 해봤어요. 시리즈끼리 연산을 하면은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알아서 계산돼요. 자, 이게 첫 번째죠. 이게 두 번째고요. 연산을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인덱스가 같은 데이터끼리 지들끼리 자동으로 짝을 짓습니다. 이렇게 짝 짓고 이렇게 짝 져요. 자, 이게 이제 시리즈의 구성이에요. 시리즈는 구조만 파악하시면 돼요. 얘가 제공하는 기능까지는 뭐 크게 파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시리즈가 제공하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 다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시리즈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넘파이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자,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로 바꿀 수 있는 형태는요. 가장 만만한 건 2차원 리스트. 두 번째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그 다음은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 패턴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3번 패턴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은 우리 처음에 파이썬 공부할 때 제가 상당히 강조했던 구조고요. 그 다음에 웹데이터 수집은 이거 자체가 덩어리가 좀 크니까 미리 보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차원 리스트입니다. 의미상으로 각각의 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행은 철수, 영희, 민철, 호연, 수영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2차원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프레임한테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일부 데이터는 일부러 값을 좀 비워놨어요. 그리고 국어 점수 같은 경우에 120점이라는 좀 엉뚱한 값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로 나와요. 근데 보시면 각각의 열의 이름도 0, 1, 2, 3이고 행의 이름도 0, 1, 2, 3, 4잖아요. 데이터를 만들 때 행과 열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리스트를 인덱스라는 파라미터로 주시면 얘네가 행의 제목이 되고요. 컬럼스라고 잡아주시면 열의 제목이 됩니다. 이게 완전한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 한 줄이 데이터 한 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줄을 보통 로우 내지는 인덱스라고 불러요. 각각의 열은요. 컬럼 혹은 필드
그것도 아니면 변수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말하는 변수는요, 우리가 말하는 변수랑 달라요. 열 하나를 뜻해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보실게요. 이게 만약에 엑셀이라고 칠게요. 엑셀이면은 A, B, C, D 이렇게 열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행번호는 엑셀은 1부터 시작하지만 0이라고 치죠. 엑셀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를 엑셀이 뭐라고 부르는지. C1이라고 불러요. 엑셀은. 열이 먼저 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열이라고 부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다루실 때 항상 명시하세요. 무조건 열 우선입니다. 행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열행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헷갈려 하세요. 열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의 각 원소 이름은요, 열의 제목이 되지 행의 제목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행의 제목은 만들 때 파라미터로 따로 줘야겠죠.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칸은 이름이 비어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그대로 엑셀로 만든다고 치면은 여기 앞 칸은 엑셀에서 빈 칸이 될 거예요. 자, 요 인덱스의 이름을 지정하실 땐 데이터 프레임 시점 index.name 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잡아주시면 인덱스의 이름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거죠. 그러면 이 딕셔너리의 필드 이름은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가 됩니다. 무조건 열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도 인덱스 이름을 따로 줘야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 CSV 파일 읽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CSV 파일을 이런 형태로 만드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럼 그거를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 단어는 파일 입출력이 주제였지 데이터 프레임 주제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데이터를 다루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리드 CSV 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자료는요, 컴퓨터 상에 경로 넣으셔도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어디 밑에, 어디 밑에,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이 R은 이게 안 되는데, 파이썬은 편한 게 온라인상의 자료를 처리해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 데이터는 다 온라인에 올려놨습니다, 미리요. URL을 입력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군데군데 빈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CSV 파일을 읽을 때는 인코딩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인코딩이 안 맞으면 이렇게 에러 나고요. 인코딩 안 맞는다고 에러 나고요. 인코딩을 안 주면 파이썬은 기본 인코딩을 UTF-8로 잡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에러 납니다. 근데 보통 엑셀에서 저장하는 거는 인코딩이 EUC-KR이에요. 그러니까 CSV 다루실 때는 인코딩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어떨 때 무슨 인코딩을 쓸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인코딩 안 줬는데, 인코딩 안 주면 UTF-8이라고 했잖아요. 인코딩 안 줬는데 열리는데 문제 없다. 그럼 그냥 쓰세요. 근데 에러 났다. 그럼 일단 인코딩부터 EUC-KR로 바꿔보세요. CSV 열 때는 인코딩이 안 맞아서 안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코딩을 맞춰보시면 될 거고요. 자, 아까 원본 데이터 보면은 이름은 각각의 행의 제목으로 쓰였죠. 이거를 CSV 파일로 저장하면 그대로 CSV가 됩니다. 혹은 엑셀로 저장해도 그대로 엑셀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저장된 파일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요, 모든 걸 다 변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이름이 잡혔던 게 다 해제되고 일반 컬럼으로 들어와요. 인덱스 이름이 0, 1, 2, 3, 4라고 돼버렸잖아요. 필드 이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읽어올 때 특정 필드를 내가 각 행의 제목으로 쓸 거다라고 하시면 인덱스 콜이라는 필드로 이름이라는 부분은 내가 행의 제목으로 쓸 거다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CSV 파일을 열면은 각 행의 제목은 알아서 위에 필드 제목이 돼요. 첫 줄의 제목은 알아서 필드 제목이 돼요. 근데 이게 다 일반 컬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각 행의 제목으로 쓰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R이었다라고 하면은 멀쩡한 인덱스도 다 해제시켜요. 근데 파이썬은 인덱스가 없으면 나중에 그래프 만들 때 되게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 인덱스 이름이 X축으로 들어가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안 잡아주면 그래프 만들 때 되게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판다스로 데이터 다루실 때 인덱스가 없으면 무조건 만들고 들어가세요. 필수예요. 자, 이게 엑셀 파일입니다. 얘도 URL에 넣어보면 엑셀 파일이 다운이 될 거고요. 열어보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제가 엑셀로 만들어 놨어요. 대신에 엑셀이라는 건 좀 차이가 돼야 되니까 색깔은 좀 넣어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얘도 그냥 리드 엑셀이라는 파일 함수로 읽어버리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의 특징은요, 인코딩 안 잡으셔도 됩니다. 아예 읽어올 때부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읽어놓고 멀쩡한 필드를 인덱스로 강제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때는 데이터 프레임 기체점 set index라고 하면서 컬럼 이름을 알려주시면 그 컬럼을 인덱스로 잡는데 그때 원본은 놔두고 결과가 반영된 복사본이 리턴됩니다. 자, df2라는 걸 만들었죠. 나는 여기서 원본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 메모리에 계속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를 원본에 즉시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새롭게 파일 하나 읽어왔어요. 인플레이스 true라는 옵션을 쓰세요. 데이터 프레임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함수가 인플레이스라는 파라미터를 제공하는데 기본이 fails예요. 인플레이스가 fails면은 원본은 놔두고 복사본을 리턴합니다. 인플레이스가 true면은 원본에 즉시 반영하고 리턴 값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이요. 일단은 데이터 살펴봐야죠.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데이터 전처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작이에요.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분석에 용이하게끔 이리 변형하고 저리 변형하고 혹은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이제 필요한 거를 추출 아니면 어떤 행위나 열에 대해서 수정, 추가, 삭제 그리고 데이터 재배치 네,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약 통계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기술 통계라고도 하는데,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사분위수. 사분위수의 개념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각화가 한번 들어가요. 그래프가 하나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데이터 정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측치와 이상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사실 얘네 세 개가 순서가 딱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데이터 정제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요약 통계를 보는 게 맞는데, 이 이상치라는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요약 통계 값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끼리 순서가 막 엉켜요. 그리고 요약 통계 내용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시각화 단계가 들어가고요. 보통 여기까지를 이제 기술 통계, 크게, 혹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는 합계, 평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현상을 파악하는 거죠. 이게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가설 검정, 그리고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네. 요 정도의 내용을, 요 정도가 제일 기본이에요. 요 정도를 이제 추론 통계라고 합니다. 파악이 됐으니까 파악된 내용을 근거로 예측하는 겁니다. 예, 뭐 이후에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그 되게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회계 분석이라서 보통 여기까지가 통계학과 1학년 커리큘럼이 될 거예요. 여기서 회계 분석에서 더 나가면은 뭐 공간 분석이라느니 공간 회계 분석이라는 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판다스가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건데, 이 판다스로 어떤 지역하고 연관 있는 분석은 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 포트폴리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판다스라는 거 써서 뭐 지역별 무슨 어떤 뭐를 찾아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일반 회계 분석은 수치값만 갖고 하는 거지 지역 간의 편차나 뭐 그런 걸 알아내지 못해요. GEO 판다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공간 회계 분석하고 지역 상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은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키, 몸무게, 성적, 매출량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만 갖고 하는 거지, 지역이 끼겨 들어가는 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범위는 제가 한 요 정도까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시계열 분석까지는 좀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꽤 정확합니다. 이게 실제로 수업 내용 기반으로 예전에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여름쯤에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간 적 있어요. 진짜 사람들 그때 코로나 거의 다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확 올랐거든요. 그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갔죠. 이때 제가 수업하느라고 그 코로나 확진자 수를 거의 2년 동안 데이터를 클로닝해서 수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그 데이터 작년 5월 달까지 수집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처음 발병한 날부터. 그 데이터가 아직도 있긴 한데, 그걸로 시계열 분석을 했더니 분명히 떨어지는데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이상하다? 결과 잘못됐나?
라고 했는데 2, 3일 있다가 진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꽤 정확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건데요. 지금 깊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 제약이 있고요. 이거 제대로 하면은 요 내용만 저는 6개월 수업했던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대학교 한 학기 수업량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개요 정도만 살펴본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뵐게요. 비가 좀 잦아들었네요. 아침에 그렇게 많이 오더니만.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